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17개국 23개 제외 공관에 4.15 총선 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외 국민 선거인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18,000여 명이 결국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괌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관리도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최대한 막는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내일부터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어젯밤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자가진단 앱도 소개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이 어제 10시간가량의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늘도 오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리 돈 2,500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하원에서도 처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통과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직 국가 정상이 마약 테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한 건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갈등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 유권자 18,000여 명이 결국 이번 4.15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외 국민 선거인 전체의 10%가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개국 23개 제외 공간의 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인도, 필리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괌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네,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없는 곳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선관위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추가로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내로 회송이 어렵다면 개표를 현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재외투표를 할 수 없는 곳은 17개 나라의 23개 공간입니다. 21대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지는데 6일까지 이들 공간에 선거 사무를 중단키로 한 겁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6개국 12개 공간과 미국에선 일단 괌만 포함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국가에서 전면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투표하는 제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외 투표를 중단키로 결정한 중국 우한까지 포함하면 총 18,500명이 넘는 제외 국민이 현지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등록된 제외국민 선거인 전체의 약 1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4월 1일 전에 귀국하는 사람은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재외투표가 이루어지는 해외에선 현지 개표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투표함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공간에서 직접 개표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1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추가적인 역유입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더욱 강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내일부터는 입국을 사실상 금지합니다. 중국을 잠시 떠났던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선 지금까지 8만 1천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은 증가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19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토요일인 내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이 현재 중국 밖에 있다면 당분간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외교와 공무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 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사람들은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오는 29일부터 외국계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중국에 취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외국계 항공사뿐만 아니라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매주 한 차례만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어젯밤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G20 정상회의. 각국의 정상들이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자가진단 앱 등을 언급하면서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경제 교류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 등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에선 132조 원 규모의 과감한 거시 정책과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 외에 스페인을 비롯한 7개 나라도 초청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상들은 회의 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공조한다는 내용 등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리 돈 2,500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하원에서도 처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통과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실업수당 신청이 최근 일주일 사이 300만 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상원을 통과했군요. 네,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에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 지은 이후에도 일부 법안 내용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여야 상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I'm proud to announce tonight not a single senator voted against this $2 trillion rescue bill. I always had faith we would, because America and the American people demanded it. 이 부양안은 내일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부양자금의 규모는 2조 달러, 우리 돈 2,500조 원대에 이릅니다. 수백만 미국 각 가정에 최고 3,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 처리 소식이 뉴욕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일제히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6% 넘게 올라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만 1,300여 포인트를 보태 22,500포인트대로 올라섰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6.24%와 5.6%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미국이 불황인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까?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기초에는 문제가 없어서 일반적인 불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확산을 빨리 통제하게 되면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가능한 한 강력한 반등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폭증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실업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까요? 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소 20만 건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그만큼 추가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인 2명 가운데 1명꼴로 자택 대기령이 내려지는 등 폐쇄 조치가 잇따른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실업 대란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하루 사이에 또 크게 늘었죠. 8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까? 네, 오늘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1만 명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미국이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급증세가 계속되면서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병상과 의료 물자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부러 전파시키는 것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무기 삼아서 미국을 공격하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감염자라며 마트 점원에게 고의로 기침을 한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들에게 의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 관련법 적용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는 생물학적 공격에 해당돼 테러 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바이러스를 이용해 미국인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주장하며 마트 직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한 50대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직원이 거리를 유지하고 뒤로 물러서라고 요구하자 직원에게 다가가 기침을 하고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협박했습니다. 미주리주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상품을 핥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남성 역시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여성은 식료품점 안을 돌며 진열된 물건에 일부러 기침을 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상점에 있던 우리 돈 4,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들이 모두 폐기 처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치료제를 팔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혼란을 주는 행위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500만 달러, 우리 돈 184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현지 국가의 정상을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고위 관계자 10여 명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옛 최대 반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잔당과 공모해 미국에 코카인이 넘쳐나게 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흘러드는 코카인이 200에서 250톤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이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후아유트부터 수백만 달러 콘도에 이르기까지 마두로 일당의 돈 세탁 신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 혐의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84억 원의 현상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마두로 측근 4명에게도 한 사람당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역 국가 정상을 기소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등 베네수엘라 망명자가 많은 지역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 검찰 조사 상황입니다. 그제 검찰에 넘겨지고 어제 첫 조사를 10시간가량 받았고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만큼 아마 오늘도 오전부터 조주빈을 소환해서 검찰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에 대한 첫 조사는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80여 명이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 등 12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조주빈은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하루 전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성장 배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연예인의 문자 대화 내용을
자신이 유출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계정을 해킹해 협박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신이 내용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조 씨의 혐의로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씨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전이라도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 조 씨가 관리했던 유료 회원 신상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담 정도를 파악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조주빈은 적게 잡아도 수십억 원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경찰이 지금 집중 조사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거래 내역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가입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조주빈과 가담자,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들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방안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자에게는 신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박사방 관련 거래 자료 등을 요청한 곳은 모두 5곳입니다. 지난 13일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암호화폐 구매 대행 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하고 다른 한 곳인 비트프록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특히 구매 대행 업체 측은 모네로 대리구매를 요청한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네로는 구매한 사람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입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과 거래 시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박사방 회원들의 신원을 밝혀내고 조 씨의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모네로 외에 거래에 쓰인 다른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 흐름 등을 모두 살펴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보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N번방 피해자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집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N번방과 박사방의 피해자는 80여 명인데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협박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핵심 수법이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처음에는 치밀하게 접근을 해서 의지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범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피해를 당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14살 A양의 어머니는 딸 앞으로 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은 성인용품이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A양과 약 한 달간 문자를 주고받던 2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주소를 제가 잘못 적어서 잘못 간 것 같다고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더 화가 났죠. B씨는 올해 2월 중순 A양의 트위터를 보고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했습니다.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 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그 다음엔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양은 사진 10여 장을 보냈습니다. 다그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독이면서 뭔가를 하게끔 이거 보여줘, 이거 해줘, 사진 보내면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B씨가 그루밍과 협박의 수법을 동시에 썼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악랄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루밍에 더 쉽게 넘어간다고 조언합니다. 어른, 또 어른이 아니더라도 뭐 범죄자, 가해자가 접근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심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부분이 A양 측은 B씨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들으셨지만 이들의 수법은 협박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예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사진들도 이 과정에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나도 전화 같은 거 근데 마음 통할 만한 일 하고 싶으니까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는 처음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온라인상의 친구들은 A양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반겼습니다. 순식간에 1000명 이상의 친구가 늘었고 이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메시지가 수백 개씩 쏟아졌고 학교를 찾아내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N번방의 가해자들이 쓴 수법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친밀한 대화를 미끼로 개인정보와 사진들을 받아낸 뒤 이걸 일탈행위라고 말하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길 원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청소년들이 범죄 대상이 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노출했다는 자책감과 자신이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뒤섞이면서 신고를 꺼리는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돌아볼 사람들은 이 피해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JTBC 최규진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빠른 확산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5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자국 내 통제에 주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해외 유입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약 석 달 만에 50만 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결과입니다. 미 동부 현지 시간으로 26일 기준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1만 108명입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나라는 8만 1,782명으로 집계된 중국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렸고요. 중국은 우한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석 달 만에 50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확진자는 이제 8만 명도 넘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수치로는요, 같은 날 기준으로요, 8만 539명입니다. 이 숫자, 8만 53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내일쯤엔 중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을 앞질렀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임종주 특파원 보도로도 잠시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뉴욕타임스는 미 동부 현지 시간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8만 1,321명으로 중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디가 앞선다 이런 표현은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2만 2,9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수치인데요. 사망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8,165명이 희생됐습니다. 스페인에서도 4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3천여 명의 중국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간 26일 사망자가 1,696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하루 전보다 300여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들 사망자 가운데는 16세 청소년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90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 20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90명, 정의당 67명 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김순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7명을 제명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이들을 보내서 투표용지 위칸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이 당을 옮기면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 수는 1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5세 이상 군 미필자도 해외여행을 할 때 5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짜리 단수 여권만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싶지만 발이 묶여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특별 항공편이 잇따라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교민들을 위해서 대한항공이 특별기를 다음 주 화요일에 운항을 합니다. 이달과 다음 달 양곤에서 인천 간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운항이 금지돼서 대기 중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먼저 좌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걸 포함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 400여 곳을 설문조사했더니 64%가 타격을 말했고 40%가량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용객이 이제 하루 10,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인천국제공항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여객수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3단계로 나눠서 출국장 운영을 줄이거나 터미널 일부를 폐쇄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헌혈을 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단체 헌혈이 활발한 군부대의 경우 헌혈 시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가수 승리가 사내 이사를 맡았던 일본 라면 전문점 아오리 라멘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고 반일 불매 운동에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양과 철원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양양에서는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번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철원에서는 군부대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7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최근 합류한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반드시 하고 이후에 팀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축구연맹이 선정한 최고의 아시아 출신 해외파로 뽑혔습니다. 아시아가 배출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수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가수 휘성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이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 경로들을 들여다보면서 경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4.15 총선 후보 등록 오늘 마감이 됩니다. 오후 6시에 등록이 끝나면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정당 투표, 기호가 정해집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선관위 시스템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오늘 자정을 기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1:1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증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 강원도 강릉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강릉시가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벚꽃 명소인 경포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주차장도 폐쇄를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고 곳곳 이미 그친 곳도 있습니다. 오후 들어 대부분 개겠고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쪽 지역에 5mm 정도, 동쪽 지역은 비교적 많아서 최대 3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내일 아침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또 낮에도 평년 기온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서울과 광주 16도, 대구가 20도에 그치겠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북한은 중부지방은 우리나라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검사를 한 건데요. 확진되기 며칠 전까지 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8층 규모의 종합학원입니다. 교실에 불이 켜졌지만 학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학원에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확진되자 밀접 접촉자인 A군도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 학원을 다닌 횟수는 총 5회에 걸쳐서 지난 3월 14, 15, 또 20, 21일, 22일 이렇게 그 학원에 출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A군은 8층 강의실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었거나 접촉한 사람은 17명입니다. 다행히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자가 격리하고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른 층에서 수업을 듣던 재수생들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학원 측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독제를 놓는 등 방역 조치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휴원했던 학원들이 속속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가 휴원을 여전히 권고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학원가에서 감염 학생이 나오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개학에 대한 안전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임실 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트레일러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트레일러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4층 건물 철거 작업 현장에서 건물 외벽 쪽에 설치된 철제 펜스가 인도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과 교통을 통제한 뒤 담당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진구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체 정화가 포장 판매한 삶은 고구마 줄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4월 6일로 예정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정부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이들 교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방인성 목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는 코로나19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는 하나의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의 그 역할은 그 사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이 을 위해서 우리 종교가 있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지금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막아내는데 앞장서는 것이 그 교회의 일이고 그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다면 교회가 먼저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인데 이때에도 상당수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참 불편합니다. 예, 물론 이제 다수의 한국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이 집단 감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제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웃 종교들은 원불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교회 일부 교회만 이렇게 예배 강행을 하면서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깝고요. 정말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교회 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에도 한국 전쟁 당시에도 현장 그렇죠.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단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이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반대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갖고 독립에 앞장섰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한국 교회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더더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그 본이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앙에 서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인가라고 네. 하는 질문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당분간 그 예배를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예배 전체를 이렇게 막는 이런 것이 아닌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성경에도 보면요. 모이기를 힘쓰라 뭐 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절들을 내세우면서 네.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신앙적인 측면 말고요. 어떤 세상적인 측면,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편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헌금 때문에 네. 헌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네. 예배를 강행한다 이런 시선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 교회의 대부분 한 70%, 80% 정도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중단을 뭐 3, 4주 또 한 달간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적 운영에 이런 그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월세를 내야 되고 또 뭐 계좌 생활비도 교회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강행한다. 이것은 그 우리가 교회로서 이 사회의 본이 되고 또 사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것으로서는 교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네. 것, 또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종교의 역할이죠. 지금 현재 소상공인, 농민, 또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큰 교회들, 또 대형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작은 교회들에게 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예배의 이 중단을 하면서 집단 감염을 막아낸다면 그 지역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인데 왜 이렇게 그 교회 이기주의로 네. 비춰지는 또 교회 우월주의로 비춰지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자신들의 아픔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오히려 외면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일부 교회에서는 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신천지와 달리 뭐 온라인 예배도 한 달 이상 드렸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네. 뭐 시설 폐쇄, 네, 구상권 청구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들도 너무 지나치다. 네. 이런 비판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 종교계를 굉장히 존중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굉장히 호소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면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방역을 수치를 잘 지켜가면서 라도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 권면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드러난 것입니다. 신천지 문제로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일부 그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강행함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너무 지나친 조치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로서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고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서라도 네. 이 감염은 막아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종교적 활동이라든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강압적인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는 일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요. 뭐 오히려 작은 교회들도요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고 또 뭐 마스크를 만든다든가 또 기금을 걷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한다든가 작은 교회들을 더 협력해서 도와준다거나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가 이렇게 그 예배를 강행한다고 해서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유럽 중세 때 패스트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질병으로 그 50% 정도가 죽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중세 교회들이 이런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이런 이웃과의 함께 소통하는 사고가 부족해서 굉장한 그 질병 이후로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서 새로운 그런 종교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생각한 그런 역사적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신천지와 같다는 오해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 강행을 이제 한 2주 정도만 하면 되니까 네. 좀 막아내서 부활절이 오거든요. 그때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에 새로운 신뢰와 존경을 받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이제 네. 이틀 뒤면 또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신도분들, 교회분들 네네. 여전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배는 꼭 그 교회 건물 안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런 그 말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정이 모여서 그 가족끼리 함께 대화도 하고 신앙도 나누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네. 가정에 모여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에 있는 이 현재의 아픔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사회 국가가 다 함께 힘을 모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이 일에 앞장선다면 아마도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좋은 귀한 역할을 했었던 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확실히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그리고 기대해 교단 보겠습니다. 차원에서도 네. 지금 한교총이나 한교연이나 너무 탄압적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개교단, 우리 그 개신교는 이렇게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점에 이것이 좀 부각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번 기회에 각 교단의 총회장들께서 또는 교회 연합 차원에서 예배 강행을 예배 강행 중단을 호소하고 부활절을 기대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네.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 호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방인성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명의)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풍경들이 또 나오고 있죠. 각 당들은 이번 총선 최대 이슈가 코로나19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후보들이 지역 선관위를 찾아 등록하는 걸로 4.15 총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에 맞춰 주요 정당들이 선거 전 내내 쓸 캐치프레이즈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표어는 국민을 지킨다. 야당 심판론 대신 코로나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최대 이슈를 코로나19로 판단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도 코로나19 국난 극복위로 바꿔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 의미를 담아 바꿔야 산다는 표어를 이미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의도는 깔려 있습니다. 논란 끝에 후보 등록일에 맞춰 통합당 선거대책위에 합류한 김종인 위원장도 코로나19 극복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도 코로나19란 이슈 블랙홀 앞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건져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부동층은 무려 39.8%, 지난 선거에 비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당의 정책 이슈는 실종되고 우후죽순 생겨난 비례용 정당들의 꼼수만 부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 등록 첫날 대구 달서병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선거가 돼버린 21대 총선의 한 장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앞서 코로나 사태로 재외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해외 17개 나라 20여 개 공관들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국내 투표장 모습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모습은 강현 기자가 전합니다. 투표소에 입장하려면 먼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체온을 재고 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다음에 위생 장갑까지 이렇게 착용을 해야 투표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하게 권고한 투표 방법입니다. 줄은 선 뒤에도 서로 1m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 당일 코로나 증상이 발견되면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병원과 집에서 우편으로 하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28일 이후 이런 상황이 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투표일은 다음 달 10일에서 11일 이틀간입니다. 문제는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일부 확진자나 격리자는 투표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JTBC 강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17개국 23개 제외 공간의 4.15 총선 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외 국민 선거인 전체 10%에 해당되는 18,000여 명이 결국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괌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도 오늘부터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검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최대한 금지하는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막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어젯밤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자가진단 앱도 소개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에 대해서 오늘도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10시간가량 이뤄진 첫 조사에서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리 돈 2,500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하원에서도 처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통과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현직 국가 정상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180억 원가량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고 곳곳 이미 그친 곳도 있습니다. 오후 들어 대부분 개겠고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쪽 지역에 5mm 정도, 그밖에 동쪽 지역은 조금 많아서 3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조금 낮고요. 내일 아침에는 곳곳 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낮에도 평년 기온 밑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6도, 대구가 20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은 함흥이 15도, 평양 15도, 개성은 1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어제 공개됐죠. 눈길을 끈 건 당정청,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여전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청와대도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내놓습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투기지역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비서실장 권고가 나온 겁니다. 당시 청와대가 파악한 권고 대상은 11명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11명 중 7명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2명은 일부만 처분해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2명은 그 사이 청와대를 떠나 재산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다주택자인 노영민 실장도 한 채를 내놓을 거란 얘기가 당시 청와대 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권고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권고가 공직 사이로 확산될 것이라 말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주택, 다주택자는 공천 배제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총선 후보자가 아니며 두 채를 합친 집값도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혼 법정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법정 밖에서 대기를 하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 교육은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빼곡하던 상황판이 텅 비었습니다. 하루 3, 40쌍꼴로 이혼하려는 부부로 북적이던 대기실도 조용합니다. 협의 이혼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선 법원에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대기실을 바꾼 겁니다. 내부 대기실을 없애서 이렇게 밖에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번호표인데요. 말로 소통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지사항도 이렇게 길게 적어놨습니다. 기일도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하루도 같이 못 살겠다며 왜 미루냐는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법정도 옮겼습니다. 판사에게 우리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법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판사와 부부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좁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법정은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뀐 곳은 이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재판장과 부부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또 부부들이 앉을 의자도 일부러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꼭 들어야 하는 자녀 양육 교육도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지금 너희들 마음 어떤지 얘기해 줄래? 너희들 힘든 거 엄마 아빠가 지탱해 주고 싶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화상으로 변론 준비기일을 여는 등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법정 구석구석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시 도입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9월 학기제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정경원 참교육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세 번째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4월 6일에 확실히 개학할 수 있을지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개학 연기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토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교육계 찬반 논쟁도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9월 학기제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기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왜 9월 학기를 유럽이 도입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옛날 농경 시대 애들이 긴 여름 동안 충분히 집을 돕고 이제 가을에 추수할 무렵이면 이제 좀 농산일이 필요 없으니까 학교에 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학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맞질 않대요. 왜냐하면 이 우리 인간의 리듬이라는 것이 그 봄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고 가을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 네. 애들은 이 마음의 신체 리듬은 이렇게 1년으로 가다가 가을이 되면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봄에 그냥 새해가 끝나는 거죠. 이런 상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교육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유럽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3개월 반 가까운 긴 방학을 주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길이 사라진답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도 좀 오랫동안 직장을 쉬다 돌아가면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그 제가 늘 비유를 들 때 배를 저어서 강 상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놓으면 하류로 떠내려가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이제 그동안에 학교에서 쌓았던 공부하는 습관, 그다음에 학교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9월에 돌아왔을 때 학교 적응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유럽 학자들이 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한국제도 좋아 보이는데 네. 너무 오래 고착이 돼서 돌아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9월 학기제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 그렇죠. 위해서 9월 예. 학기제를 도입하자 예,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를 제외한 OECD 국가는 대부분 9월 학기제. 맞습니다. 유럽, 예, 뭐 예. 미국 등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다른 이제 논리이신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교육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여우들이 꼬리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자르자 이런 논리로 보여서 지금 교육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은 국가 예산도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 예산은 1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학교 예산만 9월이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우리 사회 전반 시스템이 지금 그 모두 다 1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 학교도 거의 맞춰져 있는데 학교만 떼어냈을 때 이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의 이 갈등, 충돌, 그다음에 이제 9월 이렇게 여름 방학이 길게 됐을 때 교육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육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반이면 이제 괜찮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거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일반 가정의 애들은 집에서 옛날 농산일 도울 때는 교육적으로 괜찮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노동도 하고 또 자연도 배우고. 근데 지금은 늦잠 자고 게임하고 계속 그렇게 보내다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9월 학기제 찬성과 반대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을 하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는데 일단 뭐 국제 기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또 교육의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온라인 개학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방학을 축소해야 된다, 토요일 수업을 하자, 뭐 9월 학기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현장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제 견해, 사견을 네.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염병 전문가들도 일관되게 현재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고 어렵다, 더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게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학사 운영상 지금 보면 불가피하게 9월 학기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9월 학기제의 그 핵심 틀을 보면 현재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입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고3을 먼저 개학을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나머지 초중고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4월과 5월은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라도 수업 지금 그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해줘야 되겠고 이 9월 학기제에서는 6, 7, 8월이 방학이거든요. 네. 그러면 4월, 5월은 온라인 개학으로 우선 해결을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9월에 학기를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 대략 한 83일 정도 수업 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월에서 5월까지 2학기는 93일 이상 수업 일수를 확보하면 수업 일수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9월 학기제가 좋아서 우수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9월까지 무엇을 할 것이냐. 네.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고요. 네,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고3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학 입시라는 학사 일정을 피할 수가 없고 수업 일수 충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고3부터라도 개학을 4월 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3개 학년이 쓰는 공간을 1개 학년 고3 학생들만 이용한다면 물리적 거리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또 학교의 인적 여건이나 시설 환경 등을 사용할 때도 3개 학년이 전부 다 일시에 개학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기도 훨씬 더 수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시차를 두고 개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입니다. 9월 학기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개학 시기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은 연계돼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교수님, 9월 학기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만 논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예. 그 결정이 이루어졌고 2006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2011년부터 9월 학기제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됐잖아요. 네네네. 그동안의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기 신학년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따라서 그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시험이랄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전체적인 게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회적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적 비용을 드는데 교육개발원에서 연구했더니 10조 정도 든다. 그건 1년에 한 9조 그러니까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이제 총 12년간을 따졌을 때 그 정도 드는 건데 그게 2015년에 계산했을 때 그 정도였었잖아요. 10조이라는 얘기가.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9월에 개학하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학생들이 9월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학급 수가 한 1.5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게 12년간 지속되는 속에서 나타난 비용인데 지금 우리 경제 여건으로 봐서 그 정도는 감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경제 비용은. 근데 그 경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바라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긴 서머, 여름을 국가가 다시 상당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오게 되는 그게 다른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고요. 아무리 국가가 책임지더라도 부모가 돌보지 않는 이런 아이들의 그 프로그램과 네. 부모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이는 너무 차이가 커서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사회의 교육 격차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가져올 교육 격차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지금 아까 온라인 그 개학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모두 다 온라인 개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전남은 학교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곳이 40%입니다. 그런 학교는 그냥 개학을 해도 충분히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가 아니라 차라리 아마 지금 교육부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4월 6일 날 개학하기는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요. 개학했는데 만약에 발생하면 이건 여당으로서는
총선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육부도 지금 온라인 계약, 오프라인 계약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들을 아마 가지고 시나리오를 준비할 텐데 학교 여건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학운이 논의를 하고 선생님들 참여해가지고 우리 학교는 온라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프라인이 가능한지 지금 오히려 논의돼야 될 것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 충분히 집에가 PC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금 조금 그 준비가 미흡하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면 교육청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온 사회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주제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 에너지랄지 논의가 지금 가지 못하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9월 학기제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약 문제가 나왔으니 그 부분 잠깐 좀 더 짚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이잖아요. 근데 4월 6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 180일에 적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190일 가운데 10%는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10%면 19일을 빼니까 171일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9일이 여유가 있는 거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6일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와 현장 교원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 전문가들도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9일까지를 소진을 한다면 4월 20일 월요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우선 4월 20일 계약 시점을 검토할 시점이 됐고 그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온라인 계약을 위한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해두고 또 학교 방역이랑 각종 물품 구비 현황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법정 수업 일수 문제는 최장 그 시간을 활용한다면 4월 20일 월요일 계약까지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학기제 논의로 다시 돌아가서요. 맨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미처 못하신 말씀이 바로 교육 격차의 부분입니다. 3개월가량의 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빈부에 따라서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소득 격차 간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격차는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면 국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와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의 뭐 효과, 경쟁력 제고 뭐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좀 이제 논의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 법을 지금 만약 가을 학기 하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면 뭐 현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빠른 시일에 법 개정이 가능할 텐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끼리도 생각이 다르듯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논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법은 우리가 원하는 식에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떻든 정치권이 이걸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이건 어떻든 사회적으로 좀 관심은 있다.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나중에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아마 또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사회의 교육력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핵심이 지금 긴 방학 부분에 대한 아무리 국가가 제공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우리가 사회적 격차 문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지금 다른 나라하고 맞춰서 뭐 유학생이 들어올 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유학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속철을 깔았을 때 갈퀴 효과에 의해서 다 몰려옵니다. 지금 공부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이번에 지금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된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의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보면 사회의 주도층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사회 이슈화가 되는데 저는 이게 갑자기 이슈화 된 게 왜 그러나 봤더니 아마 주로 그 강남권 측이랄지 이런 쪽에 자녀 유학을 보내거나 어디 해외 체험하려고 때 자꾸 맞지 않아서 걱정했던 분들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오면서 이게 갑자기 의제화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 유학생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갈퀴 효과에 의해서 나갈 우려가 더 크지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는 오지 않는다. 근데 교육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도 오히려 이걸 교육학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7시 45분 시작이에요. 겨울에는 집에서 6시에 준비해가지고 나가니 깜깜할 때 가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정말 좋지 않아요. 아이들 아침에 늦잠 자야 되거든요. 근데 못 바꿔요. 왜냐하면 오래된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제도마저도 다른 나라가 없으니까 하니까 따라가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육의 효과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9월 학기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네. 정경호 선생님,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뭐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이제 좀 고려해 보자면 방금 이제 논의가 됐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OECD 선진국에서도 유독 이제 한국, 일본, 호주 정도만 3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이 주목이 되고요. 또 이제 여름방학이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학생들에게는 나름 유의미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점에서 한번 검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국제화 시대에 맞게 이제는 학생들 교류 혹은 뭐 교원 교류 다양한 교류들이 있는데 이 교류 과정에서 학기제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예를 들면은 학기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기를 쉬어야 되는 경우, 또 유학을 마치고 중간에 오는 경우에도 한 학기를 쉬거나 또는 중복해서 다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감소나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6개월 먼저 사회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측면도 있고요. 이제 학상 운영상에서 보면 봄방학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간인데 이것을 이제 제거하고 9월 학기제를 통해서 의미 있는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께서 잠깐만요. 박 교수님께서 올해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것도 뭐 법령도 바꿔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이게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시일이 촉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당장 올해부터 실시하는 부분. 그런데 이게 법령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수능 시험도 연기를 하거나 일정을 조절해야 되고요. 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뭐 그 국가라든지 정부기관의 회계연도, 기업의 회계연도도 달라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시기도 달라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연쇄적인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법령 개정의 문제는 온라인 수업을 수업 일수로 인정하는 문제나 아니면 현재 수업 일수가 이제 한계 왔다는 측면에서 법령 개정은 다 해야 됩니다. 9월 학기제를 하건 뭘 하건.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법령 개정이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아직 5월 회기도 남아있고 또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9월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비용의 문제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제 특정한 시점에서 하다 보면 1.5배수를 수용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10조 이상이 든다고 한 건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라서 계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왔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10조 원 든다는 것도 사실 이제 다시 추산해 봐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고3은 학사 일정 때문에 그대로 운영한다 하면 초중고 1, 2학생까지는 6월, 지금 4월, 5월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은 6, 7, 8월이 방학으로 시작해서 9월부터 학기제를 시작한다면 이거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내부 담론이나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한 형국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형국이지만 사실은 한 학기가 중복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3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뭐 올해 어쩔 수 없이 수능 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 거니까 올해 당장 수능 시험의 일정을 조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9월 학기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6개월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같이 붙여서 그게 그 효과가 나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가야 될 텐데 지금 전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현재 학생들의 12년 동안 오히려 6개월을 딜레이 시키게 된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낭비해서 우리 사회의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3월에 못 들어가고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제 계속 나오면서 우리 애들은 6개월씩 늦게 졸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면 차라리 지금 아이들 성장 속도로 볼 때는 그냥 만 6세를 만 5세로 바꿔도 돼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사회 진출되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교육 지방자치 이루어졌으니까 각 교육청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교 자치도 얘기하니까 네. 시골 학교들 우리 지금 오픈할 수 있는데 왜 국가에서 학교 개학을 못하게 하느냐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가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온라인 수업 이걸 실수로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학들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다원화된 사회에 맞춰 가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학사 일정을 아직 9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월 20일 개학으로 미뤄둔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시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판단해 나가면서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여건이 학교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차제에 9월 학기제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면서 내부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논의가 촉발된 것은 아니지만 네. 코로나 사태로 의해서 발생된 문제지만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는 제도라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학기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서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론이 있는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정경원 참교육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금융권에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필요한 현금을 적어내고 갖고 있는 채권을 맡기면 한국은행이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대출의 한도를 사실상 없애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시장에 돈줄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의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채권을 맡기면 필요한 만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한은은 이런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현금을 공급해왔지만 한도를 없앤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은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과 비슷한 사실상의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의 양적 완화 아니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희가 꼭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보셔도 크게 이렇게 틀린 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채권을 사들이는데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한은이 이번에 푸는 돈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100조 원짜리 긴급 지원 자금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금융회사 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은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회사에 증권사 11곳을 더 넣고 사들이는 채권의 종류도 늘렸습니다.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증권사들이 한은에 채권을 맡기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원금을 보증해준다면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사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발이 묶인 전 세계 우리 교민들이 속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 조치가 내려진 페루에 우리 교민 등을 태운 항공편은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코이카 단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철저한 검역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페루의 군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인 198명 모두 발열 등 이상 증상 없이 탑승했다고 페루 주재 한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멕시코를 경유해서
우리 시간으로 28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페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 17일부터 입출국을 모두 막았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페루 정부와 협의해서 임시 항공편을 마련했고요. 1인당 300만 원 중반대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지금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평택기지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기지에서는 지난 24일에도 확진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0명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유니폼을 제작하는 업체가 당분간 유니폼 대신에 방역용품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파나틱스라는 이 업체는 마스크와 의료용 가운을 각각 100만 개씩 제작해서 병원과 응급관리 요원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2달이 좀 넘게 더 지났습니다. 연일 휴대전화에는 지자체의 확진 관련 문자가 계속 오고요. 긴장, 불안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요즘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강남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석종호 교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은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현장에 계신 의료진 분들이 좀 더 심하게 이 우울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치료 생활 시설이라고 해서 네. 무증상 확진자이신데 격리돼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으려고 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자고 해도 확인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현장 그 치료생활시설에서 같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무기력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될 텐데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은 좀 지쳐가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예, 그 방호복 같은 것을 입고 벗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와 훨씬 더 복잡한 의료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을 담당하는 그런 보안 요원들까지 경무로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다하고. 피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증상이 뭐 그냥 일반 분들이 느끼는 뭐 내가 혹시 열이 나지는 않을까, 뭐 동선에 확진자들의 동선에 포함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뭐 심한 증상까지 어떤 증상들이 그러면은 있는 건가요? 이 우울감의 증상들이요? 예, 우선은 건강 염려증이 좀 더 심해지고요. 네. 그래서 조금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예전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갈 텐데 맞아요. 혹시 이게 감기가 아닐까? 코로나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재채기만 한 번 해도 옆에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또 본인도 바깥에 나갈 때 두렵고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는데 다른 아주머님이 안 타시더라고요. 먼저 올라가시라고. 좀 많이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같이 뭔가 함께 있는 게 두려워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지금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뭐 건강 염려, 뭐 타인 기피 이런 네.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좀 이럴 경우에는 이건 심한 경우다 이런 네.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본인이 코로나19가 걸릴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검사를 안 해준다 그러면서 빨리 검사 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는 이번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은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정신과에 다니시면서 증상이 있던 분들은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병원에 오지 않았던 분들도 불면증이나 불안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밖에를 못 나가고 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유치원 못 가고 학교 못 가고요. 또 특히나 아이들은 또 표현을 또 그렇게 어른처럼은 잘 못할 테니 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의 반응은 그래서 어른들하고 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우선 표현 자체가 많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의외로
각성을 별로 안 느끼고 조심도 안 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그냥 안 쓰고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고 뭐 PC방 같은 데도 가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들을 하려고는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부모님과 네. 갈등이 될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아이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너무 답답해하는 아이는 엄마와 혹은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한다던가 아이를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도록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집안에서도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뭐 보드 게임이나 블록 만들기 같은 그런 활동을 좀 하면서 아이의 불안감을 달래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참 어떻게 잘 놀아줄까 새로운 걸로 그거를 참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참 이게 이런 문제예요. 물론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네. 끝이 언젠지를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거고 네. 이거는 뭐 또 다른 침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예, 그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물론 노인분들이나 취약한 분들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결국은 자기가 장기적으로 되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두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예측 불가한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보시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도 해주셨지만 교수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우울감 점점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지금과 같은 뉴스는 시간을 정해두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뉴스를 시간을 정해두고 봐라. 항상 예. 보지 말고. 아, 네. 세월호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세월호 참사로 계속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그 충격을 하루 종일 받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불안한 소식들도 정해놓은 시간을 딱 두고 정보를 취합하는 목적으로 뉴스를 시청하셔야지 하루 종일 뉴스만 틀어놓고 보고 계시다 보면 불안감이 더 계속 증폭되고 자기 스스로 불안감을 더 일으키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뉴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고 규칙적인 네. 수면,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활동들 이런 것들을 꼭 해 주셔야지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고 이런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주변의 확진자라든가 이런 정보는 꼭 알아야 되니까 뉴스는 봐야 되지만 네. 그거를 너무 오랜 동안 그런 정보에 노출돼 있지 말고 시간을 매일 정해서 그렇죠. 그런 뉴스들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규칙적인 생활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좀 이렇게 바깥 활동을 조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것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는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밀집되고 사람이 밀집되거나 폐쇄된 공간에 가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넓은 공간, 즉 뭐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넓은 공간에 네. 사람들이 많지 않은 2m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에서 네. 마스크를 끼고 활동하시는 것은 전혀 위험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갑갑함을 좀 푸시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은 또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울감이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집단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또 대책도 그런 차원에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떠십니까? 예. 개인이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충격을 받은 것과 다르게 집단 전체가,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나 감염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격리되어 있는 분들은 감염이 전파되지 않기에 막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응원해주고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스스로들 그 격리 활동들 적극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서로 네. 우리 한 마음으로 원래 위기 때 잘 대응하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잘 협력해서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참 중요한 얘기인 게 함께 또 얘기도 나누고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석종호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고 곳곳 이미 그친 곳도 있습니다. 오후 들어 대부분 개겠고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쪽 지역에 5mm 정도, 동쪽 지역은 비교적 많아서 최대 3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이후 내일 아침 중부지방 중심으로 0도 가까이 떨어지고 낮에도 평년 기온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서울과 광주 16도, 대구 20도가 되겠고요. 북한은 중부지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지방은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17개국 23개 제외공간에 4.15 총선 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외국민 선거인 전체 10%에 해당되는 18,000여 명이 결국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괌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는 경우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강화된 조치가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비자와 거류 허가가 있는 외국인도 내일부터는 막기로 했습니다. 잠시 중국을 떠난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이 상당 기간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어젯밤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자가진단 앱도 소개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늘도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10시간가량 이어진 첫 조사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자 수는 일단 미성년자를 포함해 80여 명에 이르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범죄 혐의도 검찰은 수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